완자 66페이지를 펴시고 여기 한번 했었죠 여러분? 근데 기억 속에 없죠? 쫙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보호의 모형까지 쭉 정리를 할 건데 원자 모형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근대에 와서? 돌턴. 돌턴은 원자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공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돌턴이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공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돌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나 해요. 무슨 실험을?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음극선 실험의 정체가 뭐냐? 요 밑에 있는데 이게 진공관이에요. 조금 알아보기 쉽게 그리자면 유리로 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공기를 쫙 뺀 거지. 안에가 진공이에요. 그리고 양쪽에다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전극을 설치하고 전류를 흘려주면 이게 상식적으로는 회로가 중간에 끊어진 거거든. 그죠? 중간에 연결이 안 된 거야. 그럼 회로가 끊어졌으니까 원래는 전류가 안 흘러야 정상인데 이게 엄청 고전압을 빵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을 향하여 빛이 한 줄기가 쫙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빛을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빛, 이래서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음극선의 정체가 뭐냐를 알아보려고 실험을 3개 하죠. 음극선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첫 번째 요 밑에 보면 음극선 지나가는 데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장애물을 하나 놔요. 장애물을 놨더니 어떻게 되냐?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은 왔어. 너 책 있니? 무슨 책? 완자. 있죠. 오케이.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림자는 왜 생기는 건데? 빛이 직진을 해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그림자가 생겼잖아요. 저기서 나오는 빛이 직진하다가 내 손에 부딪혀서 뒤로 갈 수가 없어. 이 뒤는 그래서 어두워. 근데 만약에 빛이 직진을 안 하고 왔는데 막혔네 돌아가야지. 빛이 직진을 안 한다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직진만 하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뒤에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 음극선이 뭔지는 몰라도 직진을 하는 성질이 있구나, 직진성이 있구나. 그림자로 직진성을 알아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했어? 이번에는 요 음극선 가는 길에 바람개비를 하나 놨죠. 그리고 음극선을 쫙 쐈더니 바람개비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돌아갔다고요. 근데 왜 바람개비가 돌아갔냐 이거죠. 여러분, 내가 여기다 바람개비 세워놓고 손전등 비추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거든? 근데 음극선을 비췄을 땐 돌아갔다고. 그럼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한데? 질량. 왜 질량이 필요하죠? 내려야 하니까. 야, 이게 물리를 배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냐? 여러분, 내가 물체를 뭔가를 충돌시켜서 물체를 운동하게 만들려면 내가 운동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고1 때 배우잖아. 내가 운동량이 있어야 어떤 물체에 충돌을 했을 때 내 운동량의 일부를 충격량의 형태로 전달하는 거고 얘가 충격량을 받아야 지도 운동량이 생겨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즉 부딪혔을 때 뭔가를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운동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운동량 공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P는 mv, 즉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 질량이 있어야 운동량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빛은 왜 바람개비를 돌릴 수 없냐? 원래 빛은 질량이 없어. 질량이 없으니 운동량이 없지. 그러니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없어. 근데 음극선은 바람개비가 돌아갔거든? 그럼 이 음극선은 질량이 있구나. 즉 얘는 바람개비 회전한 것으로 보아 질량을 가진 입자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단 말이죠. 일반적인 빛이랑은 좀 다른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로 뭘 했냐면 여기는 자석을 가까이 했는데 사실은 자석보다는 뭐를 많이 주냐면 전기장을 많이 걸어요. 실제로는 전기장을 건다는 게 음극선 지나가는 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위아래로 딱 거는 거야. 그럼 음극선이 어떻게 되냐? 휘거든요. 근데 어느 쪽으로 휘겠어?
플러스 쪽으로 휜단 말이죠. 그럼 음극선이 플러스 쪽으로 휘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음극선 자체가 마이너스를 띄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전기장 대신 자기장을 걸어주는 경우가 있어. N극을 걸든 S극을 걸든 휘긴 휘어요. 근데 자기장을 걸면 왜 휘는 거야? 전기장을 걸어서 휘는 건 이해가 된다. 음극선이 마이너스를 띄니까 플러스 쪽으로 휘었겠지. 그럼 자기장에선 왜 휘는 거야? 전기랑 자기랑 친해서. 야, 이게 물리를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냐고 지금. 자, 봐봐. 이 음극선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잖아. 전자의 흐름을 한 단어로 바꿔보세요. 전류. 근데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 아니에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서 전자가 이렇게 가면 전류는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효과거든요. 근데 전류를 자기장 속에다 넣은 거야. 사실 여기에 S극을 넣었다는 건 S극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른손. 자, 전류의 방향 이쪽. 자기장의 방향 이쪽.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휘냐?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우리 이걸 뭐라고 배웠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전자기력 혹은 자기력이라고 불러요. 혹은 왼손 법칙으로도 할 수 있어요. 기억합니까?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 자, 근데 결국은 자기장을 가까이 했을 때 휘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어쨌든 얘가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라서 전류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 자기장에서 힘을 받았구나의 의미거든. 근데 전기장을 걸었을 때는 플러스 극으로 휘는 게 명확하지만 사실 자기장으로 걸었을 때는 이 오른손 법칙이든 왼손 법칙이든 써야 되잖아. 어느 쪽으로 휘어지는지를 알아보려면. 화학에서는 여기까지는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가 휘어지는 방향은 화학의 영역은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자기장을 걸어주는 경우는 그냥 자기장을 걸었더니 얘가 휘었다까지만 나오고 어디로 휘냐고 묻진 않아요. 그러면 자기장을 걸었을 때 휘는 건 무슨 의미냐? 여기까지만.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휘었어? 얘가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구나. 풀인지 막까지는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뭔 얘기인지 이해돼? 전기장을 걸었으면 풀막까지 확실하게 보이지만 자기장을 걸었을 때는 그냥 어쨌든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얘가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구나 까지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튼 중요한 건 이 음극선 실험으로 발견한 입자가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음극선 실험으로 뭘 발견한 거야? 전자를 발견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아. 자, 톰슨은 이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하고 얘가 음극선 실험을 함으로써 모형이 어떻게 바뀌어?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공 안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이렇게 콕콕콕 박혀있는, 이걸 푸딩 모양이라 그래요. 푸딩 안에 건포도 박혀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요 모형이 이렇게 바뀌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실험을 하나 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무슨 실험을 합니까? 그렇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이 요 다음 장에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중간에 그림이 있어요. 자, 알파 입자를 금박에다가 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죠? 울타리 안쪽에는 형광 물질을 발라놨어. 뭐가 와서 부딪히면 빛이 반짝반짝하게 나도록. 그리고 이 금은 힘을 굉장히 많이 줘서, 여러분 금속에 큰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금속의 특징 고1 때 배우잖아요. 금속은 힘을 받으면 야, 금속은 힘을 받으면 얇게 펴진다. 금속의 무슨 성? 전성. 3단원에 다시 나와. 비금속은 힘을 주면 부서지죠. 나무, 고무는 좀 그렇지만 나무, 돌 이런 애들을 힘을 줘가지고 얇게 필 수 있어? 은박지처럼? 안 되지. 된다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비금속은 이게 안 되지. 근데 금속은 이게 된다고. 금속은 힘을 빵 주면 은박지처럼 얇게 필 수 있다고. 근데 이 금이 금속 중에서도 전성이 대빵 좋은 금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겁나 얇게 필 수 있어. 거의 기름종이처럼 투명하게 필 수 있다고요, 금은. 그래서 이 러더퍼드는 자기가
얇게 필 수 있을 만큼 금을 얇게 펴서 실험에 썼어요. 사실 러더퍼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금을 원자 한 겹으로 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안 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면 원자 한 겹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 그때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건데, 여튼 얘를 엄청 얇게 핀 다음 여기에 알파 입자를 갖다 쐈단 말이죠. 아무리 얇게 폈어도 금방이 있잖아. 근데 알파 입자를 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 알파 입자가 금박을 그대로 다 통과했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왜 그대로 다 통과했지? 아무리 얇아도 금이 있는데. 즉 저기에 뭐가 되게 많다. 빈 공간이 엄청 많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구멍이 겁나 많이 뚫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대로 통과합니다.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나 보다. 근데 문제는 99.9%는 그대로 통과하는데 한 0.1% 정도는 엄청 크게 튕겨 나오는 애가 있는 거예요. 이 엄청 크게 튕겨 나오는 애는 왜 튕겼을까? 뭐랑 부딪혔으니까 튕겼겠지. 그럼 뭐랑 부딪혔냐 이건데, 지금까지 발견된 입자는 뭐밖에 없는 상황. 아직 톰슨의 전자밖에 발견이 안 된 상황. 그러면 도대체 얘가 누구랑 부딪힌 거냐? 전자랑 부딪힌 거냐? 전자랑 부딪혔다 하면 말이 안 돼. 왜? 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알파 입자의 정체가 뭔데요? 오, 내가 알파 입자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응? 이렇게 생겼다고요. 헬륨 원자 핵. 헬륨에서 전자 두 개 떼어내내란 말이야. 그럼 알파 입자 자체가 플러스 전하를 띠겠네? 원자 핵이니까. 야, 이 러더퍼드는 이 실험을 할 때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 핵인지는 몰랐어. 왜냐면 아직 원자 핵이 발견되기 전이잖아. 그렇지만 알파 입자가 플러스를 띠고 있다는 건 알았어. 그럼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을 딱 걸고 이 사이에 알파 입자를 쏘면 얘가 마이너스로 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뭔지는 몰라도 플러스를 띄고 있구나 까지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를 띄는 알파 입자를 쐈는데 튕겨 나왔어? 만약에 전자랑 부딪힌 거면 튕겨 나오면 안 되지.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부딪힌 건데 철석, 인력에 의해 달라붙었어야지. 근데 튕겨 나왔어? 전자랑 부딪힌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럼 튕겨 나왔다는 건 뭔가 똑같은 플러스랑 부딪혔으니까 반발력으로 튕겨 나왔겠지. 거기다 또 하나, 금박은 멀쩡한데 알파 입자만 겁나 크게 튕겼단 말이야. 뭔가 플러스를 띄면서 대빵 무거운 게 저 안에 있구나. 그거랑 부딪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엄청 크게 튀어나온 것을 보아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즉 대빵 무거운 알갱이가 뭔가 있구나. 무엇을 발견한 거야? 원자 핵을 발견한 거죠. 자,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함으로써,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 핵을 발견함으로써 원자 모양은 어떻게 바뀌냐? 핵이 가운데 있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이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근데 러더퍼드는 핵을 발견했고 톰슨이 그 전에 전자를 발견했고, 그럼 핵도 있고 전자도 있구나,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구나, 여기까지 발견이 된 건데 왜 돈다고 생각한 거야? 왜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아야 돼? 안 돌면 원자핵이 붙으니까. 그치! 안 돌면 원자핵은 플러스인데 겁나 무거워,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가벼워. 가만히 내비두면 전자가 원자핵에 쭉 끌려가서 철썩 달라붙는단 말이야. 이상하잖아. 그리고 이게 전자가 원자핵에 달라붙으면 원자가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원자가 붕괴되는 거거든. 그래서 돈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을 해야만 원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었기 때문이야. 회전을 안 하면 가서 달라붙을 거잖아. 원자가 유지가 안 돼. 회전을 해야 원자가 유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돈다고 생각을 했어. 이해되지? 이걸 원자의 안정성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 러더퍼드가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던 당시에 러더퍼드는 톰슨의 모형이 맞다고 생각했어. 톰슨의 모형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던 거다. 톰슨의 모형이 맞다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야 돼? 다 튕겨 나왔어요. 아니지. 봐라.
어떻게 돼야 돼? 다 뜯어야 돼요. 다 뚫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원자핵이 있어서 튕긴 거잖아. 근데 톰슨의 모형엔 원자핵이 없잖아. 그럼 톰슨의 모형대로라면 알파 입자가 튕겨나오는 게 한 개도 없이 그대로 다 통과를 했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러더퍼드도 그런 결과를 예상을 했어. 그걸 예상하고 실험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엄청 몇 개가 크게 튕겨서 나온 거지. 아, 톰슨의 모형이 맞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견된 게 뭐야? 뭐라고? 아, 그 다음 모형은 보어 모형이지만 원자핵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견되는 입자가 우리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68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사실 양성자는 전자 발견되기 전에 이미 양성자가 발견이 되긴 됐었어. 우리 전자는 음극선 실험으로 발견했잖아. 근데 이 연도를 보면 음극선 실험보다 먼저 한 실험이 있었는데 그게 양극선 실험이거든. 양극선 실험 그림을 보면 음극선 실험하고 똑같이 생겼어. 요 관 안에다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꽂아놓고 고전압 빡 걸어주는 거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음극선 실험할 때는 이 안에 공기를 싹 뺐잖아. 진공으로 만들었잖아. 양극선 실험할 때는 이 안에다 뭐를 살짝 넣어줬냐면 수소기체. 수소기체를 살짝 넣고 실험한 거야. 차이가 딱 이거 하나야. 그럼 수소기체 넣고 실험 여기다가 고전압을 빵 걸어주면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극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빛 이거 일단 나오고요. 자 뭐가 하나가 더 나오냐면 이 안에 수소 기체들이 떠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수소가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들이랑 충돌하면서 수소의 전자가 날아가고 뭐만 남냐면 수소 원자핵만 남아. 근데 수소 원자핵의 정체가 뭐야? 양성자잖아. 결국 양성자만 남은 거야.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 아니야?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플러스에선 멀어지고 마이너스엔 인력을 받아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쭉 진행하면서 음극선이랑 반대로 나가는 빛이 하나가 더 나와. 이걸 양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양극선이 결국 양성자였거든? 근데 이 실험을 음극선 실험보다 먼저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뭔지 밝히지 못했어. 이게 뭐지? 까지만 한 거야. 실험까지만 하고 뭔지를 알아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잖아.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양극선 실험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러면 이 양극선이 수소 원자핵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그 실험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양성자의 흐름이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러니까 이 실험을 먼저 한 사람은 골트슈타인인데 나중에 이 양극선의 정체가 양성자라는 걸 밝혀내고 양성자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러더퍼드야. 그러면 실험을 먼저 한 사람은 골트슈타인, 이름을 붙인 사람은 러더퍼드. 누구를 최초 발견자로 봐야겠냐? 누굴 발견자로 봐야겠어? 골트슈타인. 지금 과학계에서는 골트슈타인을 발견자로 봐요. 근데 러더퍼드가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건 맞아. 양성자라는. 그래서 실제로는 전자보다 먼저 얘가 발견이 됐었고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뭐냐? 중성자만 남았어. 중성자는 되게 늦게 발견돼. 알파 입자 산란 실험보다 한 20-30년 지나야 발견되거든. 근데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아서 중성인 애들이 원래 발견하기가 어려워. 근데 체드흑이라는 사람이 베릴륨 원자핵의 알파 입자를 빵 충돌시켰더니 중성인 입자가 빠바박 튀어나왔는데 이게 중성자다를 나중에 발견하거든. 중요한 건 체드윅이 뭘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러더퍼드가 요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을 했었다는 게 중요해. 러더퍼드가 야 중성자라는 것도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 그럼 어떻게 예상했냐? 봐라.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야.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에 사실 중성자도 2개 있잖아. 근데 러더퍼드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을 측정해. 자, 전하량이 헬륨 원자핵이 수소 원자핵의 몇 배야? 전하량이 2배죠. 얘가 얘 2배일 거 아니야, 전하량이. 근데 질량도 재거든. 질량은 어떻게 재냐면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을 쏴.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 그럼 얘네들이 플러스를 띄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휠 거 아니야? 휠 거 아니야? 휘는 각도를 재면 얘네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질량을 재봤더니 전하량의 B는 1대2인데 질량 B는 1대4더라는 거야. 아니 헬륨이 전하량은 2배인데 질량은 4배네? 그럼 뭔가 헬륨 원자핵 안에 전하는 띄지 않으면서 질량만 있는 알갱이가 있나 보다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는 질량이 크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왜? 예측을 했고 나중에 실제로 체드윅이 실험으로 중성자를 정말 발견을 했는데, 이 체드윅이 러더퍼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야 중성자가 있을 것 같아. 체드윅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이렇게 실험하면 나오지 않겠냐? 체드윅이 이제 그대로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중성자가 나온 거야. 이걸로 체드윅은 노벨상을 받아요. 엄청 천재죠? 여튼 이 사람이 예측까지 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중성자까지 발견이 되고 어쨌든 이제 그 다음 모형은 누가? 보어가 만드는데, 그 다음 보어의 모형은 어떻게 생겨? 왜들 이래? 다 배운 거잖아. 보어의 모형. 전자 궤도. 그렇지.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 건 맞아. 도는 건 맞는데 아무 데서나 도는 게 아니라 정해진 궤도에서만 돌아 라고 주장한 사람이 보어줘. 우리 저 전자가 도는 궤도를 뭐라고 부르냐? 전자 껍질. 처음으로 껍질을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 러더퍼드는 전자가 돌긴 도는데 아무 데서나 다 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보어는 아니야. 전자는 정해진 데서만 돌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왜 보어는 전자가 정해진 데서만 돈다고 생각했을까? 보어는 뭘 연구했길래? 이 사람 뭐 연구하던 사람이야? 뭐 연구하던 사람이야? 야! 수소에 선 스펙트럼 연구하던 사람이야. 예. 수소의 선 스펙트럼. 여러분, 스펙트럼이 왜 나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왜 나오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 왜 방출하는데? 힘을 받아서. 이것들이 고1 때 뭘 하고 지금 고1을 온 거야? 야, 전자가 높은 궤도에 있다가 에너지가 높은 궤도에 있다가 낮은 궤도로 떨어지면서 이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한 걸 사진으로 찍은 게 스펙트럼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러더퍼드 모형이 맞다고 치자. 러더퍼드는 전자가 뭐 아무 데서나 다 돌 수 있다고 했으니까 러더퍼드가 맞다 치자고. 그럼 전자가 자 돌다가 에너지가 떨어져서 낮은 데로 갔어.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방출할 때도 저 사이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해야지. 그럼 저 영역에서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와야 돼?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와야 돼.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했으니까. 안 그래? 근데 원자들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연속으로 안 나온다고.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고. 그럼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 자,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가고 싶어. 그럼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전자가 야 나는 여기까지만 가고 싶은데 중간까지만 가.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 알죠? 정해진 에너지만 가질 수 있으니까 방출도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스펙트럼도 딱딱딱 불연속적으로 끊어지는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러더퍼드의 껍질, 전자 껍질 모형. 러더퍼드의 보어에. 그리고 보어를 넘어서서 현대 모형은 또 달라졌죠. 현대는 무슨 모형을 쓰나? 원자핵 주변에. 점 뭐야 점? 자,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 건 맞는데 전자의 속도가 겁나 빨라.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빨라. 그러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겁나 빠르게 도면 우리 눈엔 어떻게 보여? 마치 원자핵 주변에 전자의 구름이 뿌옇게 낀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원자핵 주변에 전자의 구름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형. 우리가 이걸 전자구름 모형이라 그래요. 전자구름. 오케이? 이게 현대 모형이야.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들 차려. 지금
보어의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 실험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니까. 보어의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 실험. 여러분, 보어로 음극선 실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전자가 있잖아요. 보어 모형으로 알파 입자 산란 설명 가능해요? 하죠. 원자핵도 있잖아요. 보어 모형으로 선스펙트럼 설명돼요? 되죠. 껍질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러더퍼드의 모형으로는 자, 당연히 알파 입자 설명할 수 있고요. 음극선 설명 가능합니까? 되죠. 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선스펙트럼 설명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형이 나왔을 때 그 전 실험은 다 설명이 되고요. 얘 다음 실험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하나씩 원자 모형이 변할 때 그 전에 있는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형이 나오기 전 실험은 그 모형으로 다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모형으로는 모든 실험이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했어? 이해했냐고? 지금 잘 때야. 요 원자 모형 과정 외우시고 뒤죽박죽 섞어놓으면 순서대로 나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얘로 어떤 실험이 설명 가능한지도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잘 봐봐. 여기 원자의 크기 어쩌고 저쩌고 요건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핵심은 여기에요. 중간에 표 보입니까? 표 요거. 양성자, 중성자, 전자. 야, 양성자하고 중성자만 원자핵 안에 있고 전자는 원자핵 밖에 있죠. 원자핵 안에 있는 입자들을 우리가 핵자라고 불러요. 핵자. 전자는 핵자가 아니고 양성자랑 중성자만 핵자인데 보시면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어때? 1대1. 사실 완전 똑같진 않아요. 여기 보면 사실은 중성자가 진짜 조금 더 무거운데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1대1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전자야,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의 1837분의 1밖에 안 돼. 야, 이 1837분의 1을 외우는 거겠니? 아니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량이 주어지는데 여기 보면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다 배우는 거니까 알잖아. 그러면 원자핵의 전하량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원자핵의 전하량은 양성자가 결정하는 거지. 그럼 봐라. 예를 들어 여기 어떤 X라는 원자가 있어. 자, 이 원자에 문제는 이렇게 준다니까. 핵전하량이 얼마다? X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얘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이따구로 묻는다니까. 그러면 핵전하량이 X야? 이 핵전하량 누가 결정하는데? 양성자가 결정해. 만약에 양성자를 10개 가진 원자가 있어. 그럼 얘의 핵전하량은 양성자 1개 전하량의 10배가 되는 거고 양성자 20개 가진 원자의 핵전하량은 양성자 1개 전하량의 20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핵전하량을 어떻게 하면 돼? 이 핵전하량을 양성자 1개 전하량으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양성자 1개 전하량에다가 양성자 개수를 곱하면 총 핵전하량이 나오는 거야. 그럼 핵전하량을 양성자 1개 전하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 양성자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즉 원자 번호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에 핵전하량을 준다? 아, 양성자 1개 전하량으로 나누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양성자 개수를 구할 수 있구나. 일단 요식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예전에는 이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도 가끔 주냐면 이온 전하량을 줘.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X이온이라는 애가 있어. XN 플러스. 근데 몇 가지인지 몰라. N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쓰는 그 2, 3 이게 실제 전하량이 아닌 건 알죠? 이거 상대 전하량이에요. 실제 전하량은 1점 몇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이온의 실제 전하량을 주는 거예요. 이온의 실제 전하량. 이 이온의 실제 전하량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얘 전자를 몇 개 잃었나? 그래서 양성자 몇 개 남았나? 그 남아있는 양성자 개수가 얘의 실제 전하량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온의 실제 전하량을 주면 이것도 뭘로 나눠? 똑같아. 양성자 한 개 전하량으로 나누세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아, 이게 양성자 몇 개에 의한 전하량이구나. 즉 얘가 몇 가 이온이구나. 2 플러스인지 3 플러스인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의 이온 상대 전하량이 나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만약에 제가 음이온이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음이온은 전자수가 많아서 생기는 건데 전자 전하량이랑 양성자 전하량이랑 똑같잖아요. 전하량은. 그러니까 음이온으로 나와도 이온 실제 전하량을 양성자 한 개 전하량으로 나누면 제가 몇는 마이너스 이온인지를 구할 수 있어. 아, 전자가 몇 개 남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까? 요거보다는 물론 얘가 더 잘 나오긴 해요. 핵 전하량 줘놓고 양성자 한 개 전하량으로 나눠서 양성자 개수 구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오케이.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저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 요거 쓸 줄 알죠? 여기는 원자 번호 양성자수 붙는 자리, 여기는 질량수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붙는 자리. 그럼 여기 뭐 붙는 자리야? 여기 이온 전하량 붙는 자리죠. 뭐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런 거. 여기는 뭐 붙는 자리냐? 그지? 무엇의 개수? H2O Cl2 이런 식으로 원자 개수 붙는 자리거든. 그러면 여기 X라는 원소 기호가 있어. A, B, C, D. 자, 이 중에 생략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B는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C, D는 있다면 꼭 써야 되는 거지. NA하고 NA 플러스는 완전 다른 거고 H랑 H2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C, D는 있다면 생략할 수 없는 거. A, B는 생략 가능한 거. 됐습니까? 요까지. 자, 근데 우리 양성자 수는 똑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들이 있는 거 알죠? 그거 뭐라고 불러? 동위원소. 모든 원소는 기본적으로 다 동위원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탄소의 원자량은 12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세상의 모든 탄소가 원자량이 12야? 아니잖아. 사실 동위원소도 있어요. 13짜리도 있고 드물지만 14짜리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쓰는 탄소 원자량 12는 사실 그거 무슨 원자량 쓰는 거야? 평균에서 쓰는 거란 말이야. 평균 원자량을 쓰는 건데 평균 원자량은 왜 필요하냐?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위원소가 뭔데?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그러면 양성자 수가 같으면 뭐가 같아지는데? 무슨 성질? 화학적 성질. 양성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고. 근데 중성자 수가 다르거든? 그럼 뭐는 달라져? 물리적 성질은 달라져.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성질이 뭐야? 그렇지. 질량, 반지름 뭐 이제 이런 걸 의미하겠지.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물리적 성질은 다른 것들을 동위원소를 한다.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죠? 자, 제가 평균 원자량을 지금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염소를 이용해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주시는 분 없죠? 여기서부터 자지 마요. 자, 염소는 35짜리 질량수를 가진 원소, 37짜리 염소 두 종류가 존재해요.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 질량수지 원자량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 2단원에서는 거의 질량수를 그냥 원자량으로 쓸 거예요. 35짜리 염소는 원자량도 35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실제로 자연계의 존재 비율이 얘가 75%, 얘가 25%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내분해도 돼요. 내분이 편하시면 내분하시고 내분법 알려드릴 테니까. 원래 정석은 이거죠. 35짜리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 그 다음 또 37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 해서 더하신 후 존재비의 총합으로 나누시는 거. 원래는 이게 정석이고 얘가 퍼센트로 나와 있으면 존재비의 총합으로 나누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제 3대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35 곱하기 3 37 곱하기 1 해서 다 더하신 후 존재비의 총합인 4로 나누시면 돼요. 만약에 내분법을 쓰고 싶으시면
얘가 35짜리, 얘가 37짜리. 존재 B가 지금 3대 1이니까 둘 중에 평균을 내면 평균은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나옵니까? 30. 그죠? 37쪽에 더 가깝게 나오겠죠. 얼마나? 여기가 지금 37에 더 가깝게 나와? 35에 더 가깝게 나오지. 뭔 소리야. 35가 존재비가 3인데. 그래서 35쪽에 더 3대 1의 비율로 더 가깝게 평균 원자량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35짜리가 존재비가 3이면 내분을 하실 때는 37쪽에서 3만큼 멀고 35쪽에서 1만큼 가까운 요 점을 찾으셔가지고 가운데 요 점을 평균 원자량으로 쓰셔도 되고 뭐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는 건데 어떤 방법을 쓰시든 평균 원자량을 구하고 나면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쟤는 동위원소가 두 종류예요. 그러면 Cl2 분자는 몇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세 종류. 어떻게 세 종류가 나오지? 35 2개. 그치. 35짜리 두 개가 붙은 Cl2 분자량으로 치면 70. 그 다음 35 그지 37짜리 두 개 붙은 애 일단 있을 겁니다. 분자량 74짜리. 그리고 35짜리 하나 37짜리 하나에서 분자량 72짜리. 이렇게 세 종류의 분자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동위원소가 두 종류면 분자량은 세 종류가 나와. 여기까진 정말 잘해. 근데 이걸 뒤집어서 물어요. 자, 어떤 분자가 분자량이 세 종류입니다. 그럼 얘는 동위원소가 몇 종류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분자량이 세 종류요? 그럼 동위원소도 세 종류라고 대답을 해. 왜? 선생님, 얘 반 잘라서 35짜리 하나, 얘 잘라서 36 하나, 얘 잘라서 37짜리 하나, 세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실제로 36짜리가 존재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죠? 왜 36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 71도 있어요. 그쵸? 만약에 36짜리 동위원소가 존재한다면 35, 36이 결합해서 71짜리 분자도 있어야 돼요, 자연계에. 36, 37이 결합한 73짜리도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아, 36짜리는 없는 거구나. 35, 37 두 종류가 있고 얘가 하나하나 결합한 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분자량이 세 종류면 동위원소는 두 종류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얘가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제로는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프를 줘요. 그래프를 주고 다음은 X2라는 어떤 분자의 분자량을 표현한 것입니다. 분자량이 70, 72, 74 그리고 이쪽은 자연계의 존재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해놓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다고요. 그래놓고 1번 이 X의 동위원소는 몇 종류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럼 X2의 분자량이 세 종류니 X의 동위원소는 두 종류. 얼마짜리가 나오는 거야. 제일 큰 거 절반 잘라서 35짜리 X.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제일 큰 거 절반 잘라서 37짜리 X. 동위원소가 이렇게 두 종류 있고 가운데 있는 72짜리는 35 하나, 37 하나가 결합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2번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시오. 근데 평균 원자량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존재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35짜리, 37짜리의 존재비를 어떻게 구하냐고요? 루트를 씌워요. 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걸까요? 자, 이 70짜리 분자는 35짜리 X가 두 개 붙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분자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35짜리가 두 개 붙어야만 만들 수 있다면 얘의 자연계 존재 비율과 얘의 자연계 존재 비율을 곱해야 이 분자의 존재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35짜리 두 개가 붙어야만 얘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얘네들의 존재비를 곱해야 분자의 존재비가 나오는 거지. 확률상. 근데 이 분자의 존재비가 얼마야? 자연계의 9란 말이에요. 그럼 X원자 하나의 존재비는 얼마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야. 3짜리 두 개가 결합해야만 70짜리 분자가 나오니까 저 70짜리 분자는 3 곱하기 3 해서 존재비가 9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도 37짜리 X가 두 개 붙어서 만들어진 애야.
얘의 존재비를 곱해서 이 74짜리가 존재비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 존재비가 1이에요. 분자의 존재비가. 그럼 37짜리 원자도 존재비가 1이었겠구나. 1 곱하기 1에서 분자의 존재비도 1이 나온 것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얘네들의 자연계 존재비가 3대 1이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되고 동위원소와 존재비가 나왔으니 평균 원자량도 구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X는 얼마냐? 6. X가 3이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면 이 X는 35짜리 하나, 37짜리 하나가 붙은 거라고요. 근데 얘 존재비가 3이고 얘 존재비가 1이에요. 이렇게 곱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서로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뒤집어 곱할 수도 있는 걸 생각해야 돼. 합쳐서 3 곱하기 1에서 3, 1 곱하기 3에서 3 더해서 얘는 6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동일한 동위원소는 존재비가 그냥 곱해서 나오면 끝나지만 서로 다른 동위원소가 결합할 때는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존재비를 곱한 다음 거기에 다시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떤 식이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쪽에 Y2라는 어떤 분자가 있어요. 자, 얘는 분자량이 세 종류예요. A, B, C. 그리고 얘네들의 존재 B가 이렇게 됩니다. 이 Y 원자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Y가 동위원소 뭐뭐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얘는 어떤 동위원소를 가져? 2분의 A. 그렇죠. 가장 작은 거 절반짜리 2분의 A짜리 하고 가장 큰 거 절반짜리 2분의 C짜리 동위원소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존재비는 몇 대 몇인 겁니까? 1대 1. 그죠? 얘 1짜리 두 개 붙어서 1. 이게 2분의 1대 1이지만 1대 2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1에서 1. 얘도 1 곱하기 1에서 1. 얘는 하나하나 붙은 건데 1 곱하기 1하고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 2를 곱하여 존재비가 2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존재비도 1, 얘 존재비도 1 다 더한 다음 존재비의 총합으로 나눠. 이게 얘의 평균 원자량이란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계산이 돼야 돼요. 오케이. 물론 이제 조금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게 한 종류의 동위원소일 때는 이렇게 계산되는데 여기 X라는 원자가 있고 Y라는 원자가 있는데요. X도 동위원소가 두 종류, Y도 동위원소가 두 종류라고 칩시다. 자, X는 존재 B가요. 동위원소 두 종류 A, B, 이게 퍼센트입니다. A 퍼센트짜리, B 퍼센트짜리 이렇게 두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고 Y는 C 퍼센트, D 퍼센트 이렇게 두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얘와 얘 A짜리 존재비를 가진 X, C짜리 존재비를 가진 Y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XY 분자의 자연계 존재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XY가 완전 다른 종류의 원자잖아요. 아예 동위원소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경우는. 그죠? 그럼 얘를 계산하실 때 어떻게 계산해요? 진짜로 얘와 얘의 존재비의 곱으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네들이 서로 다른 애니까 곱하기 2 안 합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원소일 때는 곱하기 2가 안 들어가요. 이게 한 종류인데 원자량이 다른 동위원소일 때는 곱하기 2가 들어가지만 아예 원자 자체가 다른 종류다? 그러면 그냥 각각의 존재비의 곱으로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요. 자, XY2라는 분자의 존재비를 구하고 싶은데 이 Y2가 얘 하나 붙은 Y2야. 이러면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Y2가 C 하나 D 하나 붙은 거니까 C 존재비, D 존재비 두 개가 같은 종류인데 동위원소니까 곱하기 2를 한 후 X의 존재비 A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동위원소일 때만 곱하기 2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나중에 우리 수특 문제 풀면서 다시 좀 연습을 해볼 거고, 여튼 오늘은 중요한 건 요거 동위원소하고 존재비 찾을 수 있는가? 요거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요 뒤에 보시면 문제가 안 풀려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74페이지 자료 4번 안 풀어져 있죠. 우리 뭘 배우기 전에 여기 나가가지고 요 부분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양성자수, 중성자수 계산하라고 해요. 근데 어려울 게 한 개도 없는 게 봐봐라. 예를 들어 산소라고 치면 얘가 원자번호 8번에 일반적인 산소는 질량수가 16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산소 원자가 2몰 있다 쳤을 때 이 안에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각각 몇 몰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 그러면 얘 원자 하나당 양성자수가 8개인데 한 원자당 양성자수 곱하기 분자몰수 해서 양성자수로는 총 16몰. 그 다음에 중성자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빼면 중성자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중성자수도 8이니까 똑같으니까 딴 걸로 바꿔보면 얘는 질량수 예를 들어 18짜리라 치면 얘는 한 원자당 중성자가 10개짜리잖아요. 한 원자당 중성자수 곱하기 원자수를 해서 얘는 20몰. 그래서 양성자수 16몰, 중성자수 20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 총 원자수 구할 때 어떻게 했어? 원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했잖아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한 분자당 양성자수, 한 분자당 중성자수 구하라고 하면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양성자수 혹은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중성자수 이거 하시면 돼요. 원자수랑 다를 바가 없어. 아, 왜 그런 표정으로 보는데 짜증나? 여기 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안 어려워. 35Cl 원자 몰수는 가가 나의 2분의 3배라잖아요. 여러분 35Cl 원자면 가에서는 지금 얘를 말하는데 이게 Cl2니까 한 분자당 35Cl 원자가 2개씩 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 분자 몰수를 몰라요. 그래서 얘를 N몰로 놔보면 얘가 1-N몰이죠. 합쳐서 1몰 있으니까 지금. 그지? 그러면 요 가에서 35Cl 원자수는 자 분자수 N몰 곱하기 한 분자당 35Cl 원자수 2개 해서 2N몰 있는 거고 나에서 35Cl 원자수는 한 분자당 이 원자가 하나 있는데 이런 분자가 1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수 곱하기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에서 35Cl 원자도 1몰 있는 거예요. 근데 가가 나의 2분의 3배라잖아요. 즉 이 비율이 2분의 3대 1이라는 소리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지금? 이거 우리 가장 기본적인 몰수 계산이잖아. 연유에다 까먹은 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 n 값을 구해보면 n 곱하기 2가 2분의 3이라는 뜻이니까 얘가 4분의 3몰이 돼요. 그럼 얘는 4분의 1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지금 1몰인 거예요. n 값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용기 속 양성자수 비교. 그 다음에 중성자의 몰수 비교.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양성자수 비교는 사실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얘나 다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양성자수는 다 똑같죠. 따라서 양성자수는 어차피 원자 몰수만 같으면 같은 거니까 둘이 다를 수가 없는 거고 무조건 같은 거고 중성자수 비교는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가와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를 구해서 비교해봐라 하면 자, 가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계산해볼게. 잘 봐요. 얘는 원자번호 17번 즉 양성자 17개짜리야. 이걸 써두고 계산하는 게 편해. 얘 Cl 원자 하나당 중성자가 몇 개냐면 35 빼기 17 해서 중성자가 18개야. 근데 원자 하나당 중성자가 18개고 Cl2니까 이런 원자가 2개. 그래서 얘 한 분자당 중성자 수가 총 36개인 거야. 근데 이런 분자가 다시 몇 몰 있어? 4분의 3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요 안에 있는 중성자 수가 나오는 거야. 멍 때리지 말고. 그 다음 얘는 한 분자당 중성자 수가 몇 개야? 37 빼기 17 해서 원자 하나당 중성자 수 20개인데 Cl2니까 이런 원자가 2개에다가 이게
총 한 분자당 중성자수고 이러한 분자수가 다시 4분의 1몰 있는 거니까 이게 요 안에 들어있는 총 중성자수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 중성자수와 이 중성자수를 다 더하면 가 용기 안에 총 중성자수가 나오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했어? 뭐를 배우고 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중성자수는 얘는 간단해. 어차피 이 분자 1몰이잖아요. 그럼 얘 한 분자당 중성자수만 구하면 돼. 얘 한 분자당 중성자가 몇 개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원자 17, 17번이니까 요 원자 안에 중성자수가 18개, 요 원자 안에 중성자수가 20개 합쳐서 이 한 분자당 중성자수가 38개에다가 이런 게 1몰 있으니 곱하기 분자수 1 하면 이 용기 안에 총 중성자수가 나오는 거지. 이해돼? 할 수 있겠죠? 안 어렵죠? 양성자수, 중성자수.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2번 문제처럼 질량비를 구하라 했어. 질량비를 구하라 하는 경우는 각각의 질량을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가 분자량이 얼마냐? 얘가 분자량이 35짜리 CL2니까 얘 분자량이 70이거든. 분자량 70짜리 분자가 4분의 3몰. 화학식량 곱하기 몰 해야 얘의 질량이 나오고, 얘는 분자량이 74짜리야. 이런 게 몇 몰이냐? 4분의 1몰 있어.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해야 얘의 질량이 나오고, 요거 두 개 질량 각각 구해서 더하시면 가의 총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 뭘 계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왜? 풀 수 있죠? 그래서 요 뒤에 아마 안 푼 문제가 몇 개 있으실 거예요. 뭐를 안 배워가지고 뭐 18, 19번 이런 건 안 풀고 넘어가셨을 텐데 제가 요거는 숙제로 좀 남겨드리고 한 서너 문제 있을 겁니다. 80페이지로 가서 오늘 보어의 모형부터 나갈 건데, 여러분 보어는 아까 뭐라 그랬어? 껍질을 만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전자는 정해진 데서만 돌아. 근데 이 사람이 껍질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선 스펙트럼 설명하려고. 전자가 아무 데서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에너지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도 딱딱딱 정해진 것만 낼 수 있어. 그래서 스펙트럼이 선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라고. 이 보어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운 가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어의 가설인데, 자, 보어의 가설 1번. 보어는 전자가 아무 에너지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딱딱딱 정해진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에는 전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 사이에 에너지는 못 가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의 가설은 첫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없어. 쭉 가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뚝뚝뚝 끊어지는 에너지만 가질 수 있고, 요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못 가져. 자, 이걸 유식한 말로 좀 써봐요. 전자의 에너지는 어떤 상태다? 오, 너무 유식한데? 자, 불연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양자화가 뭐냐?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뚝뚝 끊어져서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물리량을 양자화되어 있다거든. 그래서 정해진 에너지만 가질 수 있어. 자, 그 다음 이 사람이 세운 두 번째 가설이 있어요. 선 스펙트럼이 왜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높은 껍질에 있다가 낮은 껍질로 떨어지면서 이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니까 그게 스펙트럼으로 보인다는 거잖아. 근데 봐라. 제가 껍질에 번호를 좀 붙여줄게요. 이게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이라면 3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떨어질 때 에너지를 이만큼 방출했어. 근데 3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아니 2번 껍질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에너지를 요만큼 방출할 거고, 2번 껍질의 전자가 아저씨 1번 껍질로 떨어지면 전자를 또 에너지를 이만큼 방출할 거야. 여러분, 요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 똑같겠어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때도 있고 조금 방출할 때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빛하고 여기서 나오는 빛이 좀 다르겠네요. 자, 에너지가 많고 적으면 여기서 나오는 빛에 뭐가 달라질까를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빛의 뭐가 달라질까요? 파상. 맞는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빛과 적게 방출하는 빛은 그 에너지에 비례하여 무엇이 달라진다. 여러분, 빛은 파동이에요. 그것도 횡파죠. 이렇게 생긴 횡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장 높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불러요? 주기. 얼씨구, 난리 났다 이제. 이제 난리 났다. 저게 왜 주기야? 삼각함수 아니십니까? 야, 이게 지금 함수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인 거고요, 아저씨. 과학에서는 높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의 거리는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은 어떤 기호로 표현해? 이 기호 본 적 있어? 시옷자처럼 생긴 거? 얘는 읽을 때 람다라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파장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빛은 이렇게 파장이 긴 빛도 있고 요렇게 생겨서 파장이 짧은 빛도 있거든요. 자, 1번, 2번. 우리는 누구를 에너지가 높다고 표현하냐? 2번 빛이 에너지가 높은 빛이거든. 그럼 봐라. 파장이 짧아야 에너지가 높은 거죠. 파장이 짧아야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럼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라는 소리야? 반비례 관계라는 소리야. 그럼 에너지와 파장이 반비례면 에너지와 무엇이 비례인 거야? 얘네 같은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 누가 많아? 그죠? 파장이 2가 짧은 대신 같은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는 2가 많아. 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게 진동수야. 빛의 에너지는 파장에는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보어가 세운 두 번째 가설,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 F가 진동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때는 진동수도 큰 빛이 나오고 에너지를 조금 방출할 때는 진동수가 작은 빛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까 봐서 알겠지만 이 진동수는 다시 어디에 하고 파장에는 반비례를 하는구나. 그래서 빛이 에너지가 큰 빛일수록 진동수는 크고 파장은 짧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이해했어? 근데 과학자들은 이 비례한다 표시를 되게 싫어해. 꼭 저걸 등호로 바꾸고 싶어 한다고. 그럼 비례 표시를 등호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해? 그렇지. 상수가 필요한데 이 상수를 과학자들이 이미 계산을 다 해놨단 말이야. H라고 쓰고 이름은 플랑크 상수라고 불러요. 엄청나게 중요한 상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아. 그냥 이름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러면 얘를 갖다 상수를 붙여서 식으로 바꾸면 요 람다에 관련된 것도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H 람다분의 C로 바뀌어요. 이 C는 또 뭐야? 빛의 속도, 즉 광속이야. 근데 알다시피 광속도 상수잖아요. 어차피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 거 아니냐? 그럼 H도 상수고 C도 상수면 결국은 이 식은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그냥 이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 식 자체를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식을 변형시켜서 이제 막 물어봅니다. 얘는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요까지 이해했죠? 보어가 세운 가설이 이 두 가지예요. 1번 전자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일 것이다. 2번 전자가 움직일 때 방출하는 빛은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단 말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요 전자 껍질에다가 번호 붙여드렸죠. 원자핵에 가까운 껍질을 1번, 원자핵에서 먼 껍질일수록 숫자가 커지는데 우리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이 껍질에 붙이는 번호를 주양자수라고 부르거든요. 원래 주양자수는 복잡한 의미가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껍질 번호 정도로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껍질에는 번호도 붙어 있지만 알파벳으로도 기호가 붙은 거 알아? 1번 껍질을 무슨 껍질이라고도 불러요? K 껍질. KLM에서 K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K 껍질 이러면 1껍질, M 껍질 이러면 2껍질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고
이게 보어가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이 있다 칩시다. 자, 나트륨은 전자가 11개예요. K껍질이 1껍질이죠? 1껍질에 전자 둘. M껍질이 2껍질이죠? M껍질에 L껍질이지. 알파벳도 몰라. L껍질이 8. 그 다음 M껍질에 하나. 자, 이렇게 찼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가장 낮은 껍질부터 차곡차곡 전자가 찬 상황이죠. 이렇게 전자가 밑에서부터 다 차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무슨 상태라고 불러요? 바닥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를 말하죠. 바닥 상태. 근데 똑같은 나트륨인데 얘는 이렇게 찼어. 이렇게 찬 거야. 그럼 얘는 L껍질에 있어야 할 전자가 M껍질로 하나 올라간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들뜬 상태라고 하잖아요. 들떴어요. 그럼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가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됨? 방출을 해? 흡수를 해야지. 에너지를 흡수해야 갈 수 있고, 들뜬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 들뜬 전자는 금방 에너지를 방출하고 다시 바닥으로 가려고 해요. 지금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면 바닥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KLM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뒤로 가면 오비탈을 배우잖아요. 뭐 1s 어쩌고 2s 어쩌고. 그 보어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놓고선 기억. 위 원자는 1s 어쩌고 2s 어쩌고 이렇게 오비탈 전자 배치로 주잖아요. 오비탈 배치가 맞아도 보어에 대한 모형에 대한 그 설명으로 고르라고 하면 걔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보어 모형은 아직 오비탈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보어에 대한 전자 배치를 쓸 때는 오비탈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KLM을 이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리고 보어는 껍질 모형인데, 자, 보어의 모형에서 전자는 정해진 궤도를 원운동한다. 맞아 틀려? 정해진 궤도를 원운동한다. 맞아 틀려? 이건 무슨 맞대는 거야 틀리되는 거야. 맞아 틀려? 보어의 모형에 대한 설명이라면 맞는 거예요. 보어까지는 전자가 원운동한다고 생각한 게 맞아요. 근데 보어 다음 모형은 구름이잖아. 구름 모형부터는 전자가 원운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운동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그때는. 근데 보어의 모형까지는 원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 구분하시고, 그 다음 전자가 이렇게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3껍질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고 1껍질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면 3에서 1로 떨어질 때 얼마를 방출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3껍질 에너지에서 1껍질 에너지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3껍질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1껍질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거 계산하는 공식 이미 과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자, 여기에 n이 뭘 의미해? 껍질 번호. 주양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여기 1311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1311은 상수나 뭐 별 의미가 없는 수예요. 그냥 암기하실 때는 자, 식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각 껍질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식인데, 아저씨 에너지를 계산하는 식인데요. 자, 제가 껍질을 좀 그려볼게요.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자, 쭉 올라갑니다. 4번 껍질. 여러분 껍질은 몇 번째까지 있어요? 많이. 무한대. 껍질은 무한대 껍질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무한대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전자가 이 껍질에 있다가 1껍질로 내려가고 싶어요. 얼마나 에너지를 방출할까? 내가 계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해서 각 껍질의 에너지를 계산해요. 여러분, 1껍질의 전자는 에너지를 얼마 가진다는 소리예요? 요 n자리에 1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1껍질의 전자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k만큼 가지는 거예요. 2껍질의 전자는 에너지를 얼마 가지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k. 3껍질의 전자는 마이너스 9분의 k. 이렇게 가는 거예요. 4껍질의 전자는 마이너스 16분의 k. 그럼 무한대 껍질의 전자는 에너지를 얼마 가지는 거야? 0. 그렇죠. 분모에 무한이 들어가니까 0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자가 지금 2껍질에서 1껍질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얼마 방출하는지 계산하고 싶어. 2껍질 에너지에서 1껍질 에너지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 방출하는지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K에서 마이너스 K를 빼요.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K 방출하는 거예요. 2껍질, 3껍질의 전자가 2껍질로 떨어지고 싶어. 그럼 얼마나 방출할까? 3껍질 에너지에서 2껍질 에너지를 빼시면 되는 거예요.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분의 K 빼기 마이너스 4분의 K. 36분의 5K.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했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껍질을 그려놨는데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1번 껍질, 여기가 2번 껍질, 여기가 3번, 4번까지만 그릴게요. 어떤 전자가 2껍질에서 1껍질로 떨어져요. 자, 이걸 A라고 합시다. 어떤 전자는 3에서 2로 떨어져요. 이걸 B라고 합시다. 어떤 전자가 3에서 1로 떨어져요. 이걸 C라고 할게요. 여러분,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를 EA라 하고요.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EB라 하고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EC라 할게요. 자, A의 에너지와 B의 에너지를 더했더니 C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합니다. 돼요. 여러분, 에너지는 더하기가 되는 관계예요. A에서 나온 에너지, B에서 나온 에너지 더하면 C에서 나온 에너지와 같은 게 맞아요. 그러면 A에서 나온 빛의 진동수, B에서 나온 빛의 진동수를 더했더니 C의 진동수와 같더라. 이 식 성립해요, 안 해요? 이 식 성립해요, 안 해요? 왜 해요? 플라스크 상수도 바뀌니까. 그쵸? 여러분, 우리 아까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 식을 진동수 관련 식으로 바꾸면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와 같아요. 얘도 HFB, 이것도 HFC와 같거든요. 여기서 H 다 소거해버리면 이 식이 나와요. 이거 성립하는 식이에요. 에너지와 진동수는 어차피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취급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과 B의 파장을 더했더니 C의 파장이 된다. 이 식은 성립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파장은 에너지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럼 이 식을 성립하는 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건 된단 말이죠. A분의 1 플러스 람다 B분의 1을 더했더니 람다 C분의 1이 되더라. 역수의 합은 성립을 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왜? 에너지는 파장의 반비례니까.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요. 아까 전에 요 그림을 다시 보면 어떤 전자가 2에서 1로 떨어지고 누군가는 3에서 2로 떨어졌어요. 자, 2에서 1로 떨어진 게 A, 3에서 2로 떨어진 게 B. A와 B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B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에너지 이만큼 나오고 B는 에너지가 이만큼 나오니 4분의 3 대 36분의 5, 4분의 3 대 36분의 5 비율이 이렇게 되겠구나. 에너지의 B는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A와 B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의 B를 구하시오. 만약에 이랬어요. 진동수의 B를 구하라고 해도 똑같이 식을 세워서 4분의 3 대 36분의 5 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니까. 근데 A와 B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의 B를 구하시오. 자, 이제 이랬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에너지의 B를 구하신 후 역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와 진동수는 구해서 그냥 B로 쓰시면 끝나요. 근데 파장의 B를 구해라. 에너지 B를 이렇게 구하신 후 역수의 B로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왜? 파장은 에너지와 반비례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계산식 어차피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다 문제에 주어지는 식이고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로 가시면 요거 라이먼 발머 파시에는 다 기억하시죠? 왜요? 어떤 전자가 1껍질까지 떨어졌어.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상관없어요. 어디서 떨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까지 떨어졌냐가 중요한 거지. 1껍질까지 떨어지면 전부 어떤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거야? 자외선. 그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라이먼 사람 이름이에요. 저 빛 발견한 사람. 그 다음 전자가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자, 이 껍질까지 떨어지면 다 어느 영역의 빛을 방출해? 가시광선. 그걸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3껍질까지 떨어지면 전부
적외선이 나와요. 그걸 파신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보어가 이 모형을 만들 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형이 수소에는 100% 맞아요. 근데 이게 헬륨부터는 잘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이 보어 모형이 문제에 나오면 100% 누가 나오냐면 수소의 스펙트럼만 문제에 주어져요. 왜냐? 보어 모형은 수소에만 맞으니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주는데 만약에 스펙트럼이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제가 써드리는 건 파장입니다. 파장이 400부터 700 나노미터 이렇게 쓰여져 있고, 자 다음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줘요. 이름 좀 붙여줄게요. A, B, C, D. 자 일단 얘네는 모두 무슨 계열의 스펙트럼들일까요? 보통 문제에서는 뭐 발머 계열의 스펙트럼이다, 라이먼 계열의 스펙트럼이다 알려주지만 안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안 가르쳐주면 도대체 얘네가 무슨 계열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노미터로 봐요. 파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역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가시광선 영역은 외우셔야 돼요. 파장이 400부터 700 사이에 들어가면 이건 가시광선이에요. 요건 외우셔야 돼. 파장이 400부터 700 나노미터 사이에 들어가면 가시광선이에요. 그럼 얘네는 다 가시광선이니까 전부 몇 번째 껍질까지 떨어진 애들이야? 그지? 이 껍질까지 떨어진 애들. 자, 이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스펙트럼이 누구야? A죠. 그 이유는 파장이 가장 짧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가장 낮은 스펙트럼은 D거든요. 근데 얘네 다 이 껍질까지 떨어진 애들이에요. 왜냐면 발머 계열이니까, 가시광선에 속하니까. 그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게 D야. 그럼 D는 몇 번째 껍질에서 떨어진 거냐? 그지? 이 껍질까지 떨어졌는데 에너지가 제일 낮아. 그럼 3에서 2로 떨어졌단 소리잖아요.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높은 C는 어디서 떨어진 거야? 4에서 2로 떨어졌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B는 5에서 2로 떨어진 스펙트럼, A는 6에서 2로 떨어진 스펙트럼. 이것만 따지실 수 있으면 문제가 풀려요. 왜냐? 7에서 2부터는 안 나오거든요. 발머 계열은. 왜 7에서부터는 안 나올까요?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모 계열을 가시광선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사실 7껍질부터는 자외선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 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 특히 가시광선 영역을 주면 제일 에너지 낮은 것부터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그냥 이거 무조건 찍고 푸시면 돼요. 특히 발머 계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스펙트럼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스펙트럼을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뭐 얘는 칼라니까 색깔이 나오는데 사실 학교 시험지는 색깔이 안 나오니까 400부터 700 사이에 들어가는 애가 발머 계열이라 그랬어. 가시광선. 그럼 얘네 4개가 가시광선이네. 이 중에서 가장 간격이 넓은 애부터 좁은 애까지 쭉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높은 쪽으로 가는 거구나. 그럼 얘가 발머 중에 에너지가 제일 낮은 애니까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인데 점점점 좁아지다가 갑자기 넓어지네. 뭐야? 규칙성이 깨지잖아. 깨진 게 아니라 여기서 계열이 하나 끝난 거예요. 그러면 더 짧은 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더 높은 계열이 있겠죠. 라이먼. 얘도 보시면 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는 건 똑같아요.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파시엔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간격이 넓어서 그렇지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건 어느 계열에서나 공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간격을 보고도 에너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때야 지금. 자, 그 다음 다 했어. 하나만 더. 여러분 이제 문제를 이렇게 줘요. 주양자수 X 이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전자 전위를 다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쪽은 에너지예요. 이름을 좀 붙여줄게요. 아주 죽는다 죽어. 자, 주양자수 X 이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전자전위를 다 표현한 것입니다.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 알아들어? 이해했어? 여러분. 야, 나 누구랑 얘기하냐 지금? 주양자수 x 이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전자전이래요. 지금 스펙트럼이 몇 개 나왔다는 소리야? 6개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몇 번째 껍질 이하에서 떨어져야 스펙트럼이 최대 6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걸 찾으라는 얘기야. 몇 껍질에서 떨어지면 스펙트럼이 6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4번째. 그죠? 4껍질. 왜냐면 4껍질 이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전자 전위는 4에서 1, 4에서 2, 4에서 3, 3에서 1, 3에서 2, 2에서 1. 6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4껍질 이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전위. 만약에 5껍질 이하에서 나올 수 있는 전자전이다 그랬으면 개수가 더 많아지죠. 그럼 10개까지 가요. 근데 여튼 여기는 전자 스펙트럼이 6개가 나온 것으로 보아 4껍질 이하에서 떨어진 거구나. 일단 X값은 4예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A, 쟤 어디서 어디까지 떨어지네요? 그렇죠. 얘 4에서 1로 떨어지네. 그럼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높은 B는 3에서 1. 무조건 라이먼이 에너지가 제일 높아요. 그죠? 그 다음 에너지가 2에서 1. 여기까지가 라이먼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D는 언제 누구예요? 4에서 2. 이제 발머로 넘어가죠. 2가 3에서 2겠죠? F는 4에서 3. 얘만 파시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두 개만 우리가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왜? 쟤만 발머 계열 가시광선이니까.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그리고 얘가 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표로 나왔을 때 가끔 여기서 여기로 전자전이가 일어났다. 근데 몇 껍질에서 전이 된 건지를 안 가르쳐줘. 그래놓고 초록색, 색깔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색깔이 주어졌다는 건 일단 내 눈에 보였다는 소리예요. 색이 붙어있다는 건 일단 가시광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 껍질까지 떨어진 애들이에요. 색깔이 붙어있으면. 알겠어요? 가시광선엔 색은 가시광선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 붙어있으면 무조건 가시광선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요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1껍질이에요. 여기가 2껍질, 여기가 3껍질, 여기가 4껍질. 아까 전에 에너지 계산한 거 기억나죠? 1껍질의 전자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K를 가져요.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K를 가지고요. 요 전자는 마이너스 9분의 K, 여기가 마이너스 16분의 K를 가지거든요. 내가 1껍질에 어떤 전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줄 건데 높은 껍질에 있다가 낮은 껍질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할 거고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자, 얘가 이 껍질까지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느 계열의 빛을 줘야 돼요? 라이먼, 발머, 파시엔. 라이먼. 여러분, 이게 2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나 1에서 2로 올라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나 크기는 똑같은 거죠. 1과 2 사이의 차이만큼을 흡수 방출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2에서 1로 떨어질 때 라이먼을 방출하면 1에서 2로 올라갈 때도 라이먼을 흡수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제가 이 1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지금부터 에너지를 줄 건데 1껍질에 있어요. 2번 줄 거예요. 첫 번째 4분의 3K를 한번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1K를 한번 줄 거예요. 자, 이 전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얘가 4분의 3K를 흡수하면 몇 번째 껍질까지 갈 수 있어요? 그죠? 요 2껍질과 1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4분의 3K거든요. 딱. 그럼 얘가 4분의 3K를 흡수하면 딱 2껍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2분의 1K를 또 줘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4껍질과 2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6분의 K에서 마이너스 4분의 K를 빼는 거기 때문에
16분의 3K가 나오거든요. 이미 벌써 2껍질부터 4껍질까지만 가도 16분의 3K, 2분의 1K로 충분히 4껍질까지도 갈 수 있죠. 맞습니까? 2껍질에서 4껍질까지 가는데 최소 16분의 3K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2분의 1K를 줬으니까 충분히 4껍질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순서를 바꿔서 준다고 생각해봐요. 1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2분의 1K를 먼저 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4분의 3K를 주면 2분의 1K를 먼저 주면 쟤 어디까지 가요? 못 가요. 무슨 얘기냐? 최소 4분의 3K를 받아야 2껍질까지 가는데 2분의 1K만 주면 중간까지밖에 못 가는데 껍질 중간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K는 줘봤자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분의 3K를 주면 그 다음에는 2껍질까지 가는 거죠. 만약에 순서를 4분의 3K 먼저 주고 2분의 1K 줬으면 4껍질 넘어가지 훨씬 멀리 갔을 거예요. 근데 2분의 1K를 먼저 줘버리면 2껍질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에너지를 줘도 만약에 에너지를 한 여기까지만 줬다 그러면 2껍질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남는 에너지는 그냥 남는 거예요. 중간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맞아요. 만약에 4분의 3을 준 다음에 2분의 1을 가면 무한대 껍질이 실제로는 0이고 에너지가 그러면 이 껍질부터 무한대 껍질 사이가 4분의 K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얘는 완전히 원자 밖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지마. 아니 여러분 여기 지금 에너지에 마이너스가 다 붙어 있잖아요. 에너지에 왜 마이너스가 붙었을까요? 에너지에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요 사실? 왜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에너지에 음수가 어디 있어요? 왜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죠?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가 0이잖아요.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를 0으로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한대보다 낮은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